아, 아. 네, 반갑습니다. 올해 벌써 이제 15년 차 대치동 입시 강사입니다. 예, 진기종이고요. 어, 이제 2025학년도 제가 주로 전담하고 있는 의학 계열 수의논술 준비에 관련돼서 제 생각, 그다음에 뭐 정보들을 좀 전달해드리고 제 수업의 포인트들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리논술 자체보다는 좀 의학 계열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이공계에서 이제 과학 논술은 거의 이제 없어졌고요. 이제 수학 논술만 남아 있고, 그런데 뭐 이제 입시에서 지금 10년, 20년 넘게 논술고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도 과학 논술보다는 수리 논술로도 충분히 변별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이공계열, 그러니까 이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고대, 이제 고려대도 올해부터 이제 내년, 그러니까 2025학년도부터는 입학생부터는 수리 논술고사를 치릅니다. 의대를 빼고요. 그런데 계열까지를 빼고 나머지 대학들 의학 계열이나 연고대 수준이 아닌 대학에서는 이 수리 논술이 거의 뭐 내신이나 수능의 연장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그 계시는 교수님들, 같은 학부 출신들 교수님들 모니터링 해보니까 문제 적당히 잘 풀면 뽑아준다라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제 연고대나 의학 계열로 가게 되면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격차가 이제 굉장히 큽니다. 합격권하고 비합격권의 격차가 상당히 커요. 근데 이제 준비 잘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뛰어난 답안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만 거의 준비 안 되고 온 학생들이 또 대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계열을 준비할 때는 그냥 대충의 일반적인 수의논술을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의대에서 왜 수학 논술을 가지고 학생들 뽑냐. 이제 카톨릭 의대나 이제 중대 의대 이런 같은 경우 수학 논술만 쳐가지고 지금 뽑고 있어요. 내신 뭐 반영된다고 하는데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신에서 뭐 비교 내신 해가지고 1등급과 4등급의 점수 차이는 수리 논술에서 답안지 2줄 차이밖에 안 나옵니다. 그 정도로 논술이 거의 전형 100%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니 그 의대 가서 수학 공부도 안 할 건데 왜 수리 논술을 하느냐. 그러니까 현재 검증된 게 이제 수능에서 그 만점자나 뭐 1등급자나 이 학생들 그 몇 점 차이로 서울대 가니 안 가니 하고 갈라지는 이 점수 차이보다는, 객관식 시험으로 보는 이 차이보다는 논술고사라는 시험을 통해서 교수님들이 판단할 때 학교에 이제 필요한 재원들, 그다음에 의대 들어와서 필요한 학력, 기초 소양, 그다음에 어떤 공부를 시키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이후의 역량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리논술고사에 신경을 쓰는 거고, 지금 이제 의대 계열에서 가장 뭐 상위권이라 하면 이제 카톨릭 의대고, 제가 이제 지도하는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수리논술을 하면 이제 뭐 카톨릭 의대 하나만 보는 거 아니죠. 의대는 보통 학생들 최소 3개, 뭐 올 논술하면 6개까지 노리고 다 전형을 준비하는데, 어쨌든 대부분 목표는 카톨릭 의대들 생각합니다. 근데 카톨릭 대학교에서 우리 어머님들 뭐 들어보셨겠지만 뭐 의대 빼고는 우리가 카톨릭 대학교 생각하지 않잖아요. 카톨릭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의대 학생들만 수학 열심히, 의대 학생들 솔직히 수학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냥 출석만 하면 다 B 이상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 의대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교 수학과 교수님들은 이 의대 논술고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잘 평가해낼까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된 과정을 계속 매해 문제를 발전시켜가면서 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능이 그동안 몇 해 동안은 2020년대까지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기조로 이렇게 킬러 문항 어느 정도 유지하고 이렇게 해서 1등급이 어느 정도 하면 된다라는 안정적인 기조로 오다가 이제 올해 지난 수능부터 갑자기 뒤바뀌어가지고 이제 갈 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특히 시간적 여유 압박이 이렇게 심한 현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논술고사는 이 기조로 이미 2015학년도까지, 논술고사도 2015학년도 이전까지는 중구난방이었습니다. 거의 규제가 없다 보니까 대학에서 막 온갖 별할 해결할 문제를 내고 자기들이 감당도 못하는 문제를 내다가 이제 정부의 규제와 시민단체의 어떤 압박 속에서 그 틀이 잡혀가지고 이제 이 틀로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에 대한 준비 과정을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할수록, 자, 이 고3 시간, 고3의 수험생 시간이 굉장히 이 학생들한테 알차게 진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입시의 향방, 그다음에 모의고사의 뭐 어떤 방향 때문에 혼돈되지 않고 자기의 기반이 되는, 학습을 계속 꾸준히 이끌어가면서 1년에 수학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내신도 이제 아직 뭐 몇 학기 더 남았어요. 요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자, 논술을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논술 연도에 계시다면 일단은 논술에서 알아두셔야 될 건, 자, 일반 고교 교과 과정에서 한정돼서 출제됩니다. 자, 이걸 일반 고교라고 강조 드리는 거는, 자, 과거 영재고 학생들이 논술에 유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과거 영재고 학생들은 1학년 때만 일반 고교하고 나머지는 그 대학교 선행 과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하게 유리할 거 없어요. 그래서 자, 일반 고교 한정 출제되고, 그다음에 자, 교과 과정으로 풀이 가능한 문제. 물론 수능에서도 교과 과정은 다 풀이 가능하다고 하죠. 근데 시간 제약이 빡빡하잖아요. 근데 이제 논술은 시간이 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한 문제당 거의 30분씩 준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다음에 고일 수학도 들어가고요. 고일 수학 들어가고, 그다음에 학통 기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의대는 확통이 꼭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통은 사실 의대 입장에서는 미적분, 우리 주변에 의사분들이나 뭐 부분들이나 이렇게 주변에 미적분 잘 못하실 거예요. 근데 확통은 되게 잘합니다. 그 의사들의 기본 소양 영역이고 이후에 의대 가서도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통은 거의 1번으로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자, 문제가 굉장히 명확하고 필요하다면 이 문제에 필요한 교과서 내용들 연관된 거 알려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 구성이나 다양한 형식의 질문을 하는데, 지금 현재 수능이나 내신에서는 대부분 답을 그냥 숫자로 떨구는 이런 질문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답을 어쨌든 뭐 정수화된 답을 만들어내는데 찍지 못하도록 온갖 기교를 부리다 보니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는 그런 난삽한 방향으로 가서 학생들의 정당한 그 문제풀이나 실력을 평가받기 어려운데, 그냥 서술형 평가니까 답의 형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집합을 구하라기도 하고, 뭐 함수식을 구하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으로 자, 질문을 내고요. 그다음에 수년 전까지는 그 증명형 문제도 좀 많이 내는데 요즘은 증명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그냥 특화된 몇 개의 증명을 안다, 또는 이제 뭐 올림피아드 준비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 초창기에 증명 많이 했을 텐데, 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고교 수학의 영역으로 갔을 때는 이제 훨씬 더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뭐 거기서 나오는 증명보다는 고교 수학에서 나온 결과들과 내용 이걸 가지고 실제로 응용하고 적용하는 이런 과정들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을 제가 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추려놨으니까 요거는 이제 자료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최상위권 수험생들 이제 수료논술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면, 자, 3학년 이제 예비 고3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예비 고3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2학년 때까지 열심히 잘해왔으니까 3학년 때 어련히 잘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갑자기 눈앞에 이제 학원 가보니까 재수생들도 보이고, 작년에 봤던 형아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고, 부담 엄청 나옵니다. 재수생들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또 간섭을 많이 하는지, 그다음에 현역들 뭐 또 와서 자기 합격했다고 하면서 또는 그 현역 주변의 학부모님들께서 이게 낫다 저게 낫다 하고 온갖 얘기를 다 해주십니다. 어머님들이나 학생들 굉장히 많이 혼돈스러울 텐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15년 동안 학생들을 계속 입시를 계속 같이 치러오면서, 자, 현재 입시에서 이후 방향에 특히 수리논술을 준비한다고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일단은 많은 문제를 풀고 계산 정확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그거는 고3 때 맨날 하는 얘기예요. 맨날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해결해 줄 거니까,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자, 정확한 풀이를 자기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그 풀이라는 걸 어렴풋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수리논술이라면 자, 정확한 교과 과정에 근거해서 무엇이 적용돼서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유도되었다라는 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전달되도록 그런 과정으로
자, 모범 답안식의 그런 풀이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풀이 안 된 해설지 같은 걸 교재나 수업에서 받아봤다면 우리 학생이 그걸 스스로 보완하거나 또는 그 교재를 주신 분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충분한 자, 그런 이해력과 역량을 갖추어야만 우리 학생들이 자, 의미 있는 공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그와 연결돼서 이제 당연히 저게 그냥 내가 풀었다 해가 연장에 남겨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논리적인 서술이 구성돼야 되겠고 우리 학생들 수학 답안 보고 대부분 그림하고 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본인이 한 달 뒤에 다시 이거 풀었다 한 걸 다시 보라 그러면 본인도 설명 못 해요. 그러니까 흘러 지나가는 메모일 뿐이에요. 근데 오답 노트라는 걸 만들건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의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한다고 한다면 그게 내가 언제 보더라도 또 누가 보더라도 어느 시기에 보더라도 내년에 보더라도 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구성 그다음에 체계적인 답안 흐름이 다 만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 교수님이 봤을 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모든 문제는 뭐 출제 의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논술고사는 수능하고 달리 자 풍부한 출제 의도의 배경이 되는 제시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줍니다. 자 이런 것들을 특히 의대 논술에서는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문제를 풀면 안 됩니다. 출제 의도와 문제의 방향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지금 의대 논술은 수학 시험을 빙자한 의대생 뽑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예요. 이 학생이 교수님 말을 얼마나 잘 콩떡같이 알아듣고 잘 설명하는지 이런 걸 보고 싶은 거지 수학 잘하는 거 뽑는 거 아닙니다. 나는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가끔 그런 학생들 꽤 있습니다. 문제 막 오버해서 푸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요구하는 지침 뭐 이 문제 예를 들어서 평급 정리를 쓰라고 제시문에 평급 정리라는 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학생은 뭐 적분을 써서 풀었다. 똑같이 풀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의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적용해가지고 최적 답안을 작성하는 그런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출제자의 의도 이해되는 거 이런 거 다 국어 영역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죠. 그래서 국어 잘하는 학생들이 논술에 유리하다는 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단순히 쓰기의 문제가 아니고 자 문제의 의도 방향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영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문제 풀이 역량이라든지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문제 이해 능력 다 좋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의대에서 시험 문제를 낸 수학 교수님들이 이해를 할까 이겁니다. 물론 뭐 학생들의 나이와 학력의 수준이 있으니까 교수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감안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교수님들이 딱 봤을 때 진짜 잘 썼구나 잘했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논술고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답안이 만들어져야 돼요. 답안.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특히 논술고사는 문제 보니까 별로 안 어려워서 또 대학의 모든 자료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문제에 대한 예시답안들이 정부 지침에 의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대학 예시답안 보고 자기 혼자 공부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요. 대학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를 제공하거든요. 그런데 대학 예시답안이나 대학 자료 보고 자습해가지고 한 학생들 중에 제가 아는 한에서는 논술에서 성공한 학생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어 해가지고 8, 9월 달에 원서 내고 와서 저한테 뭐 얘기 듣고 수업 와서 들어서 답안 써보라 그러면 제대로 답안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안 쓰는 거라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좀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된다면 공부 신경을 쓴다면 이 학습 방향이 자리를 잘 잡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와 연관돼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수업 방향은 딴 거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일주일에 답안 한 장씩 계속 써내는 과제를 주는 겁니다. 이 역할,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논술 답안이라는 건 거의 수학에 대한 자기소개서 또는 거의 소논문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실제는 시험 가면 2시간에, 앞뒤로 해가지고 총 한 200줄 정도의 풀이를 써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장씩 그렇게 완성을 자기가,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해간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사실 지금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서 내년 10월 달까지 그걸 진행하면 우리 학생이 굉장히 기초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수시 대비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위에 수능에 뭐 기복이 있든 뭐 모의고사에 이렇게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뭐 1등급을 맞고 수시를 준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수업에서 제일 중요시 제가 하는 거는요. 제가 물론 이제 수학과 출신이고 입시 전문이니까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교과 내용에 대한 정리라든지 이런 거 다 합니다. 뭐 수학 안 가르치는 거 아닌데 무조건 결과물이 나오게 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자기 연장에만 대충 남기는 게 아니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좀 제가 가장 많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답안 작성을 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데 최우선적인 지도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 논술의 이제 핵심 평가 지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교과 영역을 잘 반영했느냐, 논리적 연관관계 잘 구성했는가, 근거가 잘 구성되고 흐름이 만들어져 이런 부분들을 짜임새 있게 잘 만들었는지 그냥 답을 맞췄다 이게 아니고 무조건 과정을 정확하게 잘 만들어야 돼요. 답에 대해서는 답은 알아서 나옵니다. 그 과정을 잘 만들면. 그래서 그런 평가 지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결하고 하는 부분을 훈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논술도 마찬가지로 수능과 마찬가지로 경향이 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는 뭐 증명을 위주로 많이 냈다고 하는데 요즘은 뭐 증명보다는 다른 결과를 도출하는 데 더 신경을 쓴다든가 그다음에 학교별로 또는 그 학과별로 좀 포인트가 되는 평가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춰서 논술의 의대 논술의 기초가 되는 그런 교과 과정을 좀 체계적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하는 과정을 수업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시 일정에 최적화됐다는 얘기는 뭐 우리 학생들에 따라서는 뭐 지금 아직 심화 미적이 안 나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 겨울방학 때 당연히 제가 심화 미적을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화 미적 같은 거는 미적분 선택 과목 같은 건 6월 평가원 정도 좀 해서 그때 좀 나가고 지금 겨울방학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이 고윤리 수학을 집중적으로 기초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고 여기에 사실은 논술의 기초는 다 들어 있습니다. 논술의 기초는 정확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다 나옵니다. 이따 커리큘럼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릴 테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부분을 이제 의대 입시생의 준비에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정리하고 그거를 실전에 맞게 적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행할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시기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렇게 이제 수업을 꾸려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로 했는데 이제 제가 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들의 답안 작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저는 사실 이것밖에 고민 없습니다. 학생들 어떻게 하면 답안 잘 쓰게 하지? 제가 생각하니까 답안을 잘 쓰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틀이 잡히면 공부가 거의 수학 공부는 거의 다 해결된다는 게 제 경험이고 제 판단입니다. 학생이 내가 풀면 난 그 푼 거를 언제든지 설명할 수 있고 그 설명을 거의 모범 답안식으로 써낼 수 있는 학생들은요. 사실 문제 자체를 애초부터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우왕좌왕 갈팡질팡 보는 게 아니고 문제를 이 문제의 풀이에 가장 최적화된 풀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그 고민 자체를 답안을 염두에 두고 이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문제를 풀어야 답안을 쓰죠.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거는 이제 공부가 미진한 학생들의 얘기예요. 근데 상위권 학생들, 웬만한 문제는 풉니다. 근데 웬만한 문제 푸는데 어떤 부분은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두루뭉실 넘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쓸데없이 신경 쓰기도 하고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논술 답안으로 한정된 분량의 답안을 체계적으로 쓰는 게 남들 훈련된 학생 부분은 어디에다가 신경을 써야 되고 어디는 가볍게 넘어가고 어디다가 집중해서 과정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다 이제 어느 정도 뭐 경험적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볼 때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하고 그다음에 풀이를 할 때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굉장히 풀이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이제 뭐 의미 없는 문제풀이나 학습 과정들이 많이 생략이 되면서 진짜 필요한 과정들에 자기가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고민을 많이 해감으로써 학생들의 역량이 꾸준히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끌어내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모든 그래서 답안은 이제 수업 시간에 연습을 좀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가서 그 연습과 진도를 토대로 해서 과제를 해오라고 제가 이제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직접 다 첨삭을 하고 피드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결과를 남기고 향후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제가 9월달 입시 이제 지도할 때 제가 예를 들어 육론술 쓰면 아무 문제 없어요. 어차피 학생들 의대 육론술 쓰는 거 정해져 있습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2논술이나 3논술을 써야 된다. 또는 뭐 같은 날에 입시가 겹쳐 있는 오전 오후가 있다. 이 오전 오후 시험 보는데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그 어머님들 욕심이죠.
하루에 한 개밖에 못 쳐요. 뭐 이동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딱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현실적인 자 입시 방향 또는 진로 상담을 제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학 교수님들하고도 마찬가지. 대학 교수님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논술고사 답안지를 가지고 이 학생의 학습의 이력, 그러니까 히스토리와 그다음에 현재 학습 상태, 수준, 그다음에 이후의 학습 역량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 사실 다 가능합니다. 이게 글 몇 줄 써놓으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드러나요. 인생이 다 드러납니다. 자소서가 필요 없어요. 수학 답안 다 드러납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교수님들 끝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뭐 그 정도 된다고 저도 자부하는데 매해 수많은 답안지를 봐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 나름대로 열심히 답안지를 쏘고 제가 그다음에 저하고 피드백을 하다 보면요, 이 학생이 현재 공부 상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 제가 더 많이 알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문제 몇 개 틀렸네 말았네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그 점수만 가지고 보는 그런 평가가 아니라 이 학생들이 하나하나 고민하는 과정들이 다 글과 답안지에 녹아 들어있는데 그걸 보게 되면 학생이 지금 어디가 잘 되고 있고 어느 부분을 신경 쓰고 있고 자기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제가 거의 뭐 쪽집게처럼, 쪽집게가 아니죠. 우리 학생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예전 학생들하고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력 이력들이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학습 관리 그다음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필요한 뭐 진학 상담 부분이나 입시 상담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이 학생들의 답안지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인 질문이나 수업 시간에 자유로운 질문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제가 수업 시간에 연습을 시키면서 학생들 개개 돌아다니면서 계속 답안지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제가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써라라고 해서 써보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음악 선생님들이나 미술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실기할 때 항상 옆에서 간섭을 하고 개입을 하시는 거 똑같습니다. 이 글쓰기 또는 이게 단순히 문제풀이에서 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결과물을 답안으로 만들어내는 이와 같은 글쓰기에서는 옆에 가서 계속 개입, 창작에는 계속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개입을 해서 귀찮을 정도로 집요하게 학생들을 귀찮게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하고 그러한 이제 수업 시간에 이해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이 집에 가서 마음대로 스스로 시간을 할당해서 답안지를 써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게 평가를 해서 자료화해서 학생들에게 이제 학생들 학습을 관리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잡은 프로그램은 일단은 겨울방학부터 시작하는 실전반 이렇게 잡으면 한 25강 정도 학기 중에 이제 뭐 내신 휴강 충분히 잡고 학교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뭐 중간고사 휴강 최소 5, 6주 잡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하면 겨울방학 이제 1월 8일 날 1월 달에 개강을 시작해서 10월 중순경에 끝낸다고 하면 대충 뽑아보면 25강 정도 나옵니다. 25강 정도 나오고 25강 내내 과제가 나가고 수업 시간에 써가면 답안지는 최소 한 40장 이상은 쓰게 되겠죠. 40장 이상의 그러니까 답안지라는 게 한 답안지가 문제 하나가 아닙니다. 그 보통 최소 문제 세트로 하면 3세트에서 4세트 앞뒤로 큰 종이 아시죠? 그 큰 종이를 가지고 앞뒤로 다 채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의 역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라면 사실 그 정도 답안지 써보고 평가받았는데 논술 고사, 그러니까 수시에서 입시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그냥 끝까지 가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수업해가지고 너가 시간 할당해서 답안지 한 장 써오는 수업을 자 10월 중순까지만 끌고 가면 입시 결과가 거의 보장되는데 거의 끝까지 가면 된다. 그냥 그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25강을 하고 자 1부, 2부, 3부로 크게 파트를 나누어 가지고 뭐 1부면 이제 겨울방학부터 해서 3월 달까지 정도 진행을 하고 2부가 이제 학기 중부터 여름방학까지 그다음에 3부가 마무리 여름방학 이후 그다음에 이제 10월 중순까지 그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진행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세부적인 목록이 있는데 저 일부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싶습니다. 일부 부분이 자 수리 논술의 기본 그다음에 고교 수학의 핵심 이렇게가 제가 항목을 좀 잡아놨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만 잘 되면요. 이 부분만 그래서 겨울방학 때 와가지고 진짜 어떤 사정을 해가지고 뭐 겨울방학 때만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이 부분만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은 자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미적 뒤에 2부, 3부는 그 영역에 특화된 내용들인데 여기는 자 두루두루 다 쓰이는 부분이죠. 논술의 기초, 핵심, 그 다음에 고교 수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개념적인 부분들이 다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자 여기에 이제
이 수업에서 처음 2달이나 3달에 굉장히 집중을 잘해서 자기 걸로 잘 만들면 남은 기간들 논술은 거의 자습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수업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일부를 진행할 때는 수리 논술에 사실은 한 90% 된다 이가 최소 80%에서 최대 90%까지 되는 부분이니까 자, 한 방에 끝낼 수 없고 이후에 공부할 때 계속 두고도 여기는 찾아봐야 될 것이다라고 자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부 자 2부는 이제 뭐 7, 8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달 휴강이 될 거니까 7, 8월 예상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그래도 논술고사 수능과 논술고사 가장 변별력이 높은 부분이 이제 미적분 부분이죠. 그 미적분의 응용 심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와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자 수능에서 내는 문제 유형하고 비슷한 건 논술에 나오지 않습니다. 수능과 다른 유형으로 그 발전된 문제들이 논술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능 문제뿐만 아니라 수능에서 자주 반복되는 그런 유형도 물론 다루겠지만 자 논술에 특화된 논술 주제에서 자주 언급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서 자 그걸 효과적으로 풀고 복잡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유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머님도 걱정이 많으시는 우리 학생 학교에서 뭐 어떤 학교는 뭐 기하도 안 해준다고 막 그런 학교 있는데 하긴 해야 됩니다. 자습이라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지금 급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후에 하면 됩니다. 이후에 하면 되고 자 여름방학 이후 정도 되는 시절이 8월 말부터 아마 이제 10월 종강 때까지 진행할 텐데 기하 학통 부분들 필요한 건데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딱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교 진도 나가는 거에 학교에서는 뭐 그냥 가볍게 가르치는데 자료 잘 정리해 놓으시고 학교 수업할 때 시험 보는데 지장 없는 정도로 좀 교과 정리해 놓으시면 이후에 논술에 필요한 거는 자 필요한 수준에서 마지막에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필요한 부분들 자 논술 빈출 주제 위주로 핵심 정리만 잘 해서 대학 가서 이과 상위권으로의 교양에 문제 없는 정도로 갖추면 되는 거니까요. 자 정리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또 여기에 이제 실전 파이널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학생들의 이제 실제 역량 또는 필요하면 모의 논술 부분들 다 진행을 해서 이때 가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 논술을 조금 늦게 실시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처음 수업부터 모의 논술을 막 시키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학생들이 그 답안 작성 능력도 안 돼 있는데 뭐 거의 연장 수준의 답안지를 보고 제가 뭘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게 저는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해서 어느 정도 학생들의 이 같이 수업한 학생들의 역량들이 답안 작성 역량들이 어느 정도 끌어올려졌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푼 거를 평가받을 수 있는 정도의 답안 작성이 되면 그때 가서 모의 논술을 실시하는 게 진짜 실전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제 형태로 끊임없이 계속 학생들을 꾸준히 자 문제풀이와 답안 작성의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25강짜리 1년치짜리고 요거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좀 늦게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6월 평가원 정도 이후에 여름방학 때도 시작할 때는 한 2부 정도로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특히 연고대 20 계열 생각한다든가 또는 뭐 연과고 계열 학생들 좀 늦게 이제 수능 준비를 해가지고 하는 학생들은 이때 정도 시작하면 이제 아까 1년을 준비한 학생들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핵심 중심으로 해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개강을 해가지고 7, 8, 9, 10 해가지고 한 제가 잡아보니까 16강 정도까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잡아놓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제 수업은 올해 이제 1월 8일 날 월요일 7시, 10시 이게 이제 1년 동안 1월 달부터 10월 중순까지 이제 쭉 진행되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25강짜리 수업이고 앞에 했던 이제 그 16강짜리는 여름방학 때부터 따로 개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요거 말씀드리고 수업의 중심은 우리 학생들이 어쨌든 의대 논술이라는 목표에 걸맞게 그다음에 1년을 안정적으로 우리 현역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 방향 그 부분에 기본이 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갑니다.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한 5분 정도 여기 더 있습니다. 시간 있으니까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네. 선행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과로는 수투까지 나가 있잖아요. 된 것 같습니다.
수투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뭐 상위권 학생들 대부분 이렇게 설정 미적분으로는 봐왔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상 지금 현재 논술에서는 선행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1, 2학년 수학에 대한 깊이가 필요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 지금 현재 3학년 되면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거의 볼 일이 없고 그다음에 수원, 수투도 그렇게 거의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수투하고 이제 미적분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문제풀이 역량들이 많이 늘어나는데 이 학생들의 이제 논리력이라든지 서술 역량 같은 거는 거의 수능으로 올인하게 되면 이게 완전히 담쌓게 됩니다. 그래서 자, 뭐 선행 부분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했던 거하고 2학년 때 공부했던 것들이 잘 체계적으로 잡힌 학생들이 훨씬 더 논술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네. 예. 예, 예. 네.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등급 그 학생 그 나이스로 뽑아놓은 평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1.0하고 대학별로 다 그 표준 점수가 나와 있어요. 카톨릭 대학교 입시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교가 30%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는 1.0하고 그다음에 자 4.0까지 쭉 표가 나와 있는데 그 점수가 1000점 기준으로 해서 최대 30점입니다. 그러니까 300점을 내신으로 반영하고 논술에서 700점을 반영하는데 그 300점 기준으로 해서 1.0이 300점이고 그다음에 4.0이 270점입니다. 그렇게 반영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카톨릭 대학교 뭐 예를 들어 외대부 같은 학생들 실력 좋고 이번에 그 나오는데 3.5도 합격하고 그럽니다. 아무 지장 없습니다. 내신은요. 그래서 내신 부분이 그러니까 논술에서 우리 학생들 특히 수리 논술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학생들이 이제 뭐 내신 뒤집겠다 이런 거 이제 지상 같은 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학생들 수학 실력은 좋고 학교에 현재 그 수능식으로 단답형이나 답 위주로 평가받는 시험에서 불이익을 당한 우리 수학 또는 학력이 좋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내신에서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겠지만 이런 학생들이 빨리 방향을 잡아가지고 저는 수리 논술을 준비하면 내신에서 불이익 같은 거는 충분히 극복해서 수리 논술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영과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신 뭐 9등급 이거 의미가 없고 무조건 비교 내신을 해가지고 그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 논술 점수를 가지고 그대로 그 비율을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이 학생이 논술 점수가 상위 전체 90% 선이다. 그럼 내신도 90%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의 의학 계열에서는 연가고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렇죠. 논술 점수가 90%면 내신도 딱 90%만큼 90% 해당되는 점수를 반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90%라는 거는 절대 점수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등급과 그 내신 반영 최소 점수 300점, 뭐 최소 점수가 270점이고 최대 점수가 300점이면 거기서 90%였으니까 사실상 290 몇 점까지 반영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연구학고 학생들은 논술 한다고 그러면 그 내신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수능하고 논술 등급 맞추기 위해서 수능 준비하시고 논술에 신경 쓰시면 효과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네, 1, 2월 달이요. 자, 1, 2월 달 제가 제일 신경 쓰는 커리큘럼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 나와 있죠. 요거 저 집합명제 함수. 요거 고등학교 1학년 때 겁니다. 이게 집합명제 함수가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은 뭐 중학교 수학의 연장이에요. 학생들이 좀 이게 몸풀기 하라고 만들어 놓은 커리큘럼이고 이 학생들이 진짜 신경 써서 만들어서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어 놓은 과목이 1학년 2학기입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게 집합면제 함수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고등학교 수학을 전개를 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나 깊이가 되면 될수록 우리 학생들의 이제 이후에 미적분이나 여기서 미적분 심화 나오는 문제들이 사실은 이걸 모양 표현을 꼬아 놓는 거예요. 이걸 집합을 내거나 함수를 내거나 이런 부분을 그냥 자 고등학교 수학은 이제 그림 가지고 이렇게 문제 안 줍니다. 이게
결국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읽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읽기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게 다 요 집합명제 함수의 개념을 복잡하게 교과서에 있는 걸 기초로 해서 훨씬 더 복잡하게 이제 중첩을 시켜서 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수원에 이제 뭐 교과책에 여러 가지 있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 어머님 들어봤기에 수열 나오고 그다음에 수학적 기납품 나오고 이런 거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고등학교 소위 규칙성을 가지고 논증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수능에는 일부 반영되는데 논술에서는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투에서 나오는 게 이제 여기 나오는 게 극한 도함수 정적분 핵심 개념들이죠. 여기를 이제 현재 교과서 기준으로 굉장히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교과서는 교과서에 한계가 있어요. 교과서는 우리 중위권 학생들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야기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과 공부를 한다고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교과서 아니고 우리 학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학생이 저 교과에 대한 심화적인 이해를 하고 싶으니까 공부 좀 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하시려면 그 학교 선생님하고 잘 소통이 되면 교사용 지도서를 하나 어디서 빼오시면 교사용 지도서는 이제 교과서에 실제로 교과 과정에 무엇을 가르치는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교과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을 진행해서 요걸 쭉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변두리에 있는 뭐 부분들, 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이런 것들은 그 이제 기본적인 수학적인 개념이니까 넘어가고 실제로 핵심되는 부분들은 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하, 그다음에 수원, 수투 이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흐름을 잡아서 자, 그 개념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여기에 대한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이제 학생들한테 딱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논술이나 실제 입시에서 변별력 있게 어떻게 수능과 달리 구성되는지 학생들한테 맛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본격적인 실전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하고 하는 부분들이 쭉 이렇게 수업에서 진행을 되는 겁니다. 도움이 되시나요? 네. 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련논술 강사 도성원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그 설명에 2명 올라오려고 돼 있어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긴 한데 너무 길어지면 또 굉장히 지루하기 때문에 일단 좀 짧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브로셔 앞장 한번 띄워봤고요. 네, 브로셔마다 선생님별로 성격이 되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브로셔 한번 읽어보시면은 아, 이런 식으로 수업을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를 조금 느껴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학부 졸업했고요. 그 이제 통계학과 하면 문과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수학과랑 통계학과랑 같이 뽑아가지고 나중에 통계 선택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과이고요. 그다음에 학부입니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은 네. 그래서 일단은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를 잘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전반적으로 논술이 어떤 시험인지를 좀 말씀드리면서 그런 의견을 덧붙여 보려고 하고요. 최대 이제 수학적인 내용은 빼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빠르게 진행을 하면은 일단은 그 반 개설 자체는 오늘이 이제 의학 계열 그 메인으로 이제 하는 설명이긴 하지만 이제 반은 일단 이렇게 그 의대 반 아침에 하고 중간에 약 연구하고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반선택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상반기도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그 의학 계열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난이도나 문제 주제라든지 형식 같은 걸 따질 때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건 거의 의대 포커스 맞추어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는 의대는 약간 목표로 하긴 하지만 사실 연고대도 가면 좋겠어요. 이면 사실은 저는 이제 의학 계열반을 추천하지 않고요. 그런 경우면은 중간반, 약 연고반을 좀 좋겠고, 아니지 연고는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이제 의학 계열반으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업 진행은 사실 선생님들 다 비슷해가지고 빨리 말씀드리면 앞에 수업하고 중간에 시험 보고 뒤에 해설하고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학생들 1대1로 대면 첨삭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원 제한을 걸고 하는 건 그런 이유고요. 그다음에 그 첨삭할 때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지는 좀 이따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하고 시험 보고 해설하고 시험 볼 때 한 명씩 나와가지고 1대1로 첨삭 받는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커리도 비슷할 거예요. 근데 이제 앞에 그 여름방학 시작하기 전까지 단원별로 쭉 훑을 거고요. 여름방학 시작할 때 이제 3개월 정도 집중적으로 이제 수업하고 그 뒤로 원서 쓰고 날 시점이거든요. 9월, 10월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학교별로 찢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순서 되겠습니다. 그 상반기가 이제 당장 닥친 그거니까 상반기 좀 말씀드리면은 그 단원은 1, 2월은 수원2만 가지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미적 넘어가고 그 다음 확통 기하 넘어가고 이런 순서로 갈 텐데요. 이제 사실은 수원2 미적, 수원2의 확장이잖아요. 미적분이라는 게. 그래서 사실은 합쳐서 하면 좋아요. 좋은데 아이들의 그 연습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중위권이건 상위권이건 엄청 잘하는 애들이건 간에 어차피 결국에는 겨울방학 동안에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 확실히 누구든 3월달이 더 실력이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원2에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시험에는 사실 미적분 위주로 나오지만은 이제 제가 좀 들어봤는데 앞에 진기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수원2에서도 정말 어렵고 이상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1, 2월 달에는 이렇게 끊어서 진행한다는 거. 그리고 기하 확통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하 확통이 사실은 제 생각에는 논술 전형이라고 했을 때 뭔가 재수생이 들어오면 사실 수능이면은 현역 친구들이 경쟁력이 많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긴 하잖아요. 더 오래 준비를 오래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재수를 한다고 하면은 그 논술도 같이 끌고 가는 친구도 있겠지만 그냥 수능 집중인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기하 확통 준비를 안 할 거잖아요, 당연히. 그렇지만 이제 학종이나 이런 것이 본인 기준보다 낮기 때문에 쓰진 않으면서 결국 논술을 쓸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기하 확통을 만나면 사실 많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현역 친구들 같은 경우에 논술이 기하 확통이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준비를 좀 잘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기하 확통은 미적분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확실히 객관적으로 봐도 미적분보다는 쉽게 나오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 이제 미적 기하 확통이 같이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때의 기하 확통 난이도보다 현재가 떨어져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건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요. 처음에 이제 기하 확통 요 상황이 되었을 때 저 궁금은 했죠. 교수님들이 예전처럼 똑같이 낼까? 아니면 좀 신경을 쓰실까? 근데 엄청 많이 신경 쓰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아이들이 기하 확 그러니까 당연히 미적을 고를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힘을 빼긴 빼는구나라고 보여지고, 단적인 예로 지금 이제 의학 계열 그거니까 카대 의대 관심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가 확통을 진짜 세게 내는 학교 중에 하나였거든요. 덩어리 딱 하나가 확통을 되게 세게 내가지고 그 아이들 중에서 확통이 재밌는 데가 이런 친구들이 더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재밌어 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문제들이 꼭 하나씩 껴 있었는데 이제 미적 기하 확통 이슈 생긴 다음부터 시험 범위 기하를 빼더니 확통은 남아 있길래 확통을 어렵게 열심히 내려나 봐라고 했지만 확통은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 복귀된 걸 봤거든요. 물론 정확하진 않죠. 복귀본이라서 복귀본 떠도는 거 보니까는 다 그냥 수원2 미적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기하 확통 신경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하다.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엄청 센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를 하면 확실히 유의미하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훑어 보면요. 근데 사실 입시에 관심이 되게 많으실 거기 때문에 대충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아가지고 좀 컴팩트하게 빨리 찝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논술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논술이니까 그 글 쓰는 게 중요할까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너무 수학한 친구여가지고 국어가 잘 안 나오는데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어떤지는 또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뭐 그런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뭐 논술이 좀 다르다는데 많이 다르다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수학을 잘하면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소를 하실 수 있게끔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험 생긴 거는요 빠르게 훑어보면 일단 내신과 수능이 가장 익숙하니까 그거 기준으로 한번 받아들여 보시면 편할 것 같고, 가장 큰 차이는 문제 수가 적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험 시간은 대충 학교별로 다르지만 뭐 100분에서 120분쯤 되거든요. 시험 그럼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또 차이는 이제 수능은 당연히 쉬운 것도 있고 적당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고 막 엄청 다양하잖아요. 논술은 그냥 적당한 난이도 몇 개만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교하자면 뭐 이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문제 수가 적은데 생긴 것도 이런 식으로 생긴 학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덩어리 하나의 문제고요. 덩어리 하나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이 생각보다 형식이 이런 식으로 문제 그 구조가 다르다로부터 물어보는 내용도 되게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약간 풀 때 필요한 생각도 많이 다르거든요. 요런 식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라고 하면은 그나마 좀 유의미한 의미를 취해 보자면 네. 문제 수가 적으니까 네, 너무 급하게 풀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정도의 의미만 한번 찾아보고요. 네, 그 다음은 문제의 특징인데 정리를 해보니까 세 가지쯤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는 기본기가 탄탄해야 한다. 이게 사실 쓰면서도 너무 당연하게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제일 중요한 덕목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것도 사실 문제수가 적다는 거에서 오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는 30문제 나왔는데 내가 예를 들어 뭐 수열해서 뭐가 약하다라고 하면 그게 좀 아쉽게 틀린다고 하더라도 딴 거 맞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논술 같은 경우에는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만약에 핵심이 되는 주제가 있었는데 그걸 놓쳐가지고 그 문제를 아무리 부분 점수를 맞으려고 해도 접근이 거의 안 됐어요. 그러면은 대충 10점쯤 날아간다고 러프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합격 컷은 사실 100점은 아니고 학교별로 다르지만 한 70점쯤 되긴 하거든요. 7, 80 정도. 그러면은 뭐 10점 까여도 뭐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너무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이제 특히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일단은 적어도 내가 좀 약한 부분,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을 없애는 쪽으로 일단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의 포인트는 약간 그런 쪽으로 맞춰가지고 쭉 끌고 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주제들을 좋아하는데, 근데 제가 일부러 이제 그 뭐랄까요, 수능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걸 뽑은 건 아니고 그냥 보통 이런 게 나오지를 한번 적어봤는데 이런 거는 뭐 애들 잘하는데 이제 요 아래에 적은 게 그 뭐랄까요, 논술에서는 딱히 수능에서는 딱히 나오지 않는 주제들이거든요. 뭐 표현값 정리나 뭐. 근데 뭐 내신으로는 봤을 수 있긴 합니다. 아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그 별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잘 해야 경험을 해봐야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 특징은 제시문이 있고 소문항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소문항 연결됐다는 게 아까 그 덩어리 있다고 말씀드린 그런 느낌인데 일단은 이게 사실 학교별로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이런 것만 나오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중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수능처럼 생겼거든요. 학교별로 상이하긴 한데 이런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좀 소개를 드리면 네. 고대 세종 약대 문제인데요. 뭐 내용을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일단 약대 오늘 의대인데 그 고세약 같은 경우가 일단 합격 컷이 낮거든요. 100점 만점에 지금 2번 합격 컷이 나왔는데요. 60점, 62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보면은 꽤 괜찮은 거죠. 네네. 아무튼 그래서 문제가 생각보다 까다롭거든요. 그럼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위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있는 게 제시문 파트라고 하는 부분이고 아래가 이렇게 문제가 되게 길어요. 일단 다르죠. 뭔가 좀 언뜻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제시문에 있는 게 총 3개가 있었어요. 근데 가와 나는 이 문제 이런 식의 논술 형식의 문제를 처음 봤다 하더라도 그냥 읽으면 돼요.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구나. 근데 조금 굉장히 다른 부분은 다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다는 문제만의 내용이 아니고 갑자기 뭔가 뭐랄까요, 개념서에 있을 법한 아니면 그 해설서에 팁 해가지고 적혀져 있을 법한 이론적인 내용이랄까 그런 게 갑자기 띡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뭐 사실 애들도 대충 그 눈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왜 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좀 정리를 드리면은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님 입장에서는 다에 있는 것을 얘들아 이걸 모르지 이런 느낌으로 던져주는 게 절대 아니고 뒤에 거 풀 때 이게 중요한데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어? 라고 던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뭐 당연한 거지만 문제 풀 때 이거 아니까 뭐 그런 거구만 하고 넘어갈 게 아니고 이거 쓰나 보네 이 인지를 가지면서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이것도 뭐 그냥 알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이 다의 내용을 좀 인식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속도가 좀 빨리 붙을 수 있겠죠. 이게 쓰인다고 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힌트를 삼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인데 이거는 빨리 넘어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요. 일단 컷이 60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 학교가 조금 쉽지는 않은가 보다 라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바라보게 될 텐데 1번하고 2번은 애들이 아마 풀면은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쉽냐?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가지고 뭐지? 되게 쉽다. 근데 이제 3번을 보면 갑자기 너무 어려워졌는데 약간 이런 식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쟁을 하려면은 3번을 맞아야 되는 거였는데
그래서 뭐 3번이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좀 어떤 식의 마음을 가졌어야 되냐면요. 1, 2번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제 문제가 잘 풀리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당연하지만 이게 수능이나 내신 형식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3번 그 문항을 읽어보면 1, 2번을 쓰라는 어필이 어느 군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일부러 생각을 해야 돼요. 1, 2번을 써야 되는 걸까라고 이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뭐랄까요? 그 상반기에 준비를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좀 마음의 여유도 있고 준비를 하고 싶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7, 8, 9월 넘어가가지고 약간 하게 되면은 뭐야 이거 뭐 시험이 왜 이래? 약간 이러고 안 맞나 보다 이런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애들한테 말하는 건데 사실은 1, 2번이 없어도 풀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긴 해요. 실력이 월등히 좋으면 사실 3번만으로도 풀 수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뒤집어서 교수님 딴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1, 2번에 쉬운 걸 물어보는 이유가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고 3번을 내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 띡 하면 조금 센 것 같은 거죠. 약간 느낌이. 그래가지고 약간 그 던져주는 느낌으로 살짝 힌트를 줄까 이런 용도로 지금 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요 푸는 입장에서도 1, 2번이 너무 쉬우면 그 첨삭할 때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야, 1, 2번이 너무 쉬우면 좀 쎄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 질문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을 하죠. 소양이 일단 있으면 의심부터 하고 쓸 수 있으면 쓰고 뭐 아니면 그냥 풀고 뭐 이런 정도로 좀 빠르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그 특징은 호흡이 길다는 건데 이것도 호흡이 길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문제 수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럼 덩어리가 크겠죠. 거기서 오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2번에서 들었던 예시와 차이는 일단 얘는 이제 앞서 살짝 말씀드린 카대 의대약대 기출 문제인데 이제 소문항이 있으면은 이제 되게 그 호흡은 짧지만 여러 개의 문제가 있는 거고 소문항이 없이 이제 이렇게 문제가 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호흡이 긴 거죠. 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될까? 그 마인드셋만 살짝 소개하고 들어가면은 그리고요. 그 카대 의학 같은 경우가 같은 시험지로 애들이 시험을 보거든요. 네, 의대약 대 같이 묶어서 보고 그다음에 의대는 네 문제가 나오면 약대는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거 빼고 세 문제예요. 뭐 그런 식으로 굴러가는 시험이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은 약대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시험이긴 합니다. 카톨릭대 약대가. 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그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는 거 같냐면요. 마음이 급하니까 일단 빨리 풀자. 왜냐면 시간이 마음이 급하잖아요. 어렵다고 카드 의대도 사실 되게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호흡이 되게 긴데 중간에 호흡을 끊는 게 없고 다 그냥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만약에 좀 되게 오래 걸리는 풀이법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내가 좀 말려가지고 흐름을 잘못 잡았다든지 이래버리면 사실 앞 단계에서 수정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은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했던 모든 노력이 되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은 막 풀려고 하지 말고 급한 건 맞지만은 문제가 4개밖에 없으니까 사실 여유롭거든요. 문제 풀 때 시간은. 그래서 볼 때 이제 비유할 때는 이렇게 턱에 손 좀 괴고 이게 지금 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지? 이 고민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카대 의대 약대라든지 아니면 뭐 그 호흡이 긴 문제의 특징이라기보다는 논술 자체가 일단 깊이 좀 물어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급하게 가지 말고 이게 지금 교수님이 뭐 물어보려고 했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학교별로 좀 끊어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볼까 하는데 일단 연대만 따로 빼서 빨리 말씀을 드리면 연대는 네, 상황이 되게 새롭습니다. 이제 오늘 의대이긴 하지만은 연대 일정이 일단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찝어봤어요. 연대 같은 경우는 의대도 마찬가지긴 한데 조금 뭐랄까요 전형적인 맛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계속 수정하고 있거든요. 특히 올해는 이제 그 과학논술이 사라지는 입장이니까 또 많이 새롭게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빈출 주제가 없으니까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하자는 거지? 근데 이제 문제를 그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왜 물어봤지를 해서 분석을 해보면 약간 그 단원별로 약간 물어보려고 하는 그게 있거든요 분명히. 요거는 뭐 이제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전달할 내용이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만 빨리 말씀드리면은 네 문제 나왔거든요 작년에. 올해죠 올해 네 문제 나왔는데 미적이 하나밖에 안 나왔고요.
확통 둘 기하 하나가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랬나요? 계속 이렇지도 않았습니다. 23년도에는 모두 다 그냥 미적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좀 더 세게 말하면 그냥 내고 싶은 대로 내고 있는 거예요. 약간 그런 성향이 되게 강합니다. 네. 조금 이제 애들 입장에서 되게 힘들어했을 것 같은 건 기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뭐 연대니까 일단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 고대인데 고대는 올해 또 생기니까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그 모의 논술을 독특하게 한번 봤거든요. 이제 다가올 입시에 새로 생기는 건데도 불구하고 올해 여름에 모의도를 한번 봤어요. 그거 분석만 잠깐 드리면은 네. 약간 연대 의대 쪽에 붙어 있는 느낌보다는 한성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더 어렵고 복잡해졌다. 뭐 이런 정도의 일단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모의를 한번 더 칠 거니까 그거를 보고 좀 더 면밀하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고대가 새로 들어오는 입장인데 좀 과거에 있었었거든요. 있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거에 있었을 때의 스타일과 사실 비슷하려나?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봤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입니다. 약대는 약대는 뭐 빨리 말씀드리면 네, 공대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시험 문제 수준도 그렇고 지원하는 애들도 그렇고 이제 약대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뭔가 메디컬 있고 공대 있으면 약간 좀 더 의대 쪽에 붙어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좀 그런 생각쯤 있었는데 막상 시험 난이도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그쪽에 있다기보다는 공대는 좀 어려워졌다 정도로 좀 요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가 워낙 많아가지고 학교별로 찢어서 말씀드리기엔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러프하게는 이런 정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대학별 특징은 요거는 이제 학교별로 이야기 드린다기보다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어디는 이제 그 소문학 많은 데가 주로 나오고 뭐 어디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수능처럼 나온다더 이런 소개를 아까 드렸잖아요. 그거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쪽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랄까요? 그 논술 준비를 지속적으로 충실히 했을 때 그 많이 산다 그래야 되나? 그런 측면에서의 이슈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수업 시킬 때는 사실 전반적으로 준비를 시키는 거지만 결국에는 원서 지원할 때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6논술이면 앞에 진희 선생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일정이 몇 개 안 나오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학교는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카대 의대 무조건 쓸 거고 그 다음은 성대 의대 넘어갈 거고 그 다음 주에 뭐 인하대 쓰고 정해져 있긴 한데 그거 말고 조금 뭐 섞인다고 하면은 어디 쓸까라는 차원에서요. 그래서 일단은 좀 전반적으로 정리해 볼 건데 그래서 큰 틀에서 그 느낌을 이건 좀 새롭다. 그러니까 이거는 논술 시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뭐 구조라든지 뭐 내용이 막 그런 느낌. 아니면 반대로 반대 느낌은 진짜 세게 말해서 굳이 논술 준비를 해야 되냐? 약간 이런 느낌이 좀 강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예. 일단 되게 뭐가 좀 복잡하죠. 일단 쓱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이게 논술인가 하는 문제의 비중이 큰 학교들을 한번 정리해봤고 가운데는 적당히 섞여 있는 느낌이고 이제 오른쪽은 이거는 되게 익숙한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위쪽 라인이 의치한약 라인이고요. 이 아래가 이제 자연대로 한번 해봤는데 그리고 색질도 알록달록한데 색질은 이제 그 시험 범위로 한번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시면 일단 되게 독특한 게 의치한약은 시험 범위가 되게 다양하죠. 네, 색질이 되게 알록달록해요. 그 다음에 또 신기하게도 연고 이제 상위권 공대들은 시험 범위가 대부분 다 이제 미기화학으로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겠고요. 네. 일단 독특한 건 좀 이상하죠. 중대인데 분명히 논술 시험인데 혼자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없으니까 시험 문제를 보면 진짜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별로 거부감이 없는 거죠. 논술 준비 안 한 친구들도 이거 뭐 그냥 그 풀이를 정리 안 정리의 차이밖에 없는 것 같은데 느낌인 거죠. 하지만 차이점 있지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의대 쪽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건 여기 이제 파란색이 요 색깔이 이제 미적만 있는 학교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학교들을 숙대는 약대니까 뭐 뺀다고 치면은 아주대, 인하대, 경북대 요 정도를 타겟으로 해볼까? 일단 의대만 따지고 보면 약간 이제 위쪽보다는 조금 아래쪽에 있기도 하지만은 뭐 의대는 다 좋긴 하지만 근데 문제는 여기 특히 인하대 같은 경우가 그 문제 수준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는 다르게 말씀드리면 시험 범위가 줄어들수록 사실 제 생각에는 뭔가 그 안에서 애들을 변별해내야 될 거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가 다 같이 있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소폭 상승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기하학통으로 내면은 제가 애들을 평가하려고 할 때도 그럴 것 같은데 미적처럼 완전 세게 내면 다들 너무 힘들어할 거니까 하지만 준비한 사람 있고 안 한 사람 있을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적당히 가른다고 하면은 기하학통은 그렇게까지 막 말도 안 되게 세게 내려고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미적은 연습 많이 했으니까 내고 싶은 대로 낼 수 있나?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시험표가 줄수록 사실 굉장히 어렵고요. 그 성대가 시험 범위가 수원2인 거 혹시 알고 계실까요? 그 모든 영화에는 뭐 이제 미기학 다 있는데 뭐 아무튼 그 이슈가 있잖아요. 수원2만으로 내는데도 엄청 어렵게 내거든요. 근데 진짜로 수원2밖에 없더라고요. 항상 기출을 보면. 근데 올해는 신기하게도 시험 보고 나서 애들한테 피드백 좀 들어보니까 성대가 그렇게까지 안 어려웠는데요 라는 의견들이 많긴 하던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가 줄수록 아무튼 힘들다 뭐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네 뭐 당연한 그거긴 한데 그래서 기하학통이 사실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긴 해요. 사실이긴 한데 준비를 하면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준비를 하면은 일단 그 재수 삼수의 그 기하학통 준비 굳이 안 해도 되는 친구들 과외 경쟁을 봤을 때 내신으로 지금 이제 막 최근에 더 경험을 할수록 더 공부가 효율성이 있을 테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쭉 보면 일단 제가 그래도 출신이 통계학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확통은 엄청 어렵게 내지 않는 이상 한계가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통계에서 나오면 진짜 통계를 못 풀면 제 생각에는 그건 게을러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막 사고력을 길러가지고 어렵게 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분명히 수학이라고 했지만 외울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외우면 끝나는 타이밍들이 되게 커요. 미적분에 비하면.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의학계열 한정으로 보면 통계 문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버리면 변별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확통해서 세게 내는 건데 확통해서 세게가 이제 카톨릭대 의대가 그런 식으로 세게 냈었던 거예요. 엄청 어려웠다는 게. 근데 요즘에 안 내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확통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의대만 놓고 보면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지 않나? 부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기하도 뭐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기하 확통은 그렇게까지 부담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네. 그다음은 끝으로 이제 중대 빨리 말씀드려요. 중대는 120분에 대문제 3개, 소문제 2개예요. 근데 이제 소문항이 연결되어 있는 게 없고 그냥 다 따로따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떨까에 대해서. 근데 엄청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형식이 똑같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특징은 한번 한 줄로 정리해 봤는데 이 아이들 입장에서의 체감 난이도 느낌입니다. 약간 느낌은 이게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 다른 학교랑 비교해서 경험한다고 하면요. 근데 이제 근데 계산이 왜 이렇죠? 약간 이런 형식이 되게 커요. 네. 그럼 이제 들어보셨을 때 계산이 더럽다는 게 뭐 문제가 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를 푸는데 계산이 점점 양이 커지고 뭔가 숫자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잘못 풀고 있나? 이 생각이 저라도 들 것 같아요. 저도 들죠 일단은. 근데 풀이를 지켜보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풀이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근데 중대 시험 형식 자체가 어렵지 않다는 게 그 구조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거 금방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는 어렵진 않은데 막상 써보면 끝까지 득점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런 정도 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근데 애들이 보면은 네, 그 수능 이후니까 그쯤 되면 계산은 솔직히 말해서 저보다 잘하는 것 같던데 계산은 이미 잘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특징이라는 거고요. 학생은 없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거 문제 한번 보면은 애들 입장에서 진짜로 한 10초, 15초면 뭘 해야 될지 금방 보여요. 근데 쓰려고 하면 이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되게 더러워지거든요. 더러워진다는 게 길죠. 이게 말이 없는데도 수학 숫자밖에 없는 게 되게 길죠. 이제 이런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교별의 차이는 뭐 이런 느낌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보는 기분은 진짜 이렇게 풀어요?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한번 풀이를 보면 진짜 그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풀어라. 뭐 이런 정도의 가이드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컷 살짝 보여드리면 이제 작년도에는 올해는 의대 약대를 따로 쳤는데 작년도에는 의대 약대 인기 공대 이렇게 같이 쳤거든요. 여기 컷이 이제 그 모집 단위별로 지원하는 친구들별로 좀 차이가 얼마나 될까를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생각보다 좋은 자료인 것 같은데 일단 의대면은 88점 나왔습니다. 사실 88점이면 되게 잘 나온 거거든요. 그 논술 시험 치고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88점이라고 했을 때 의대 붙었던 친구들이나 아니면 예비 받고 안 돈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시험 보고 났을 때 기분은 다 푼 것 같은데
이게 뭐 계산이 안 돌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막혀다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약대 뭐 전전 내려오면 차이는 15점, 7점, 6점 조금 좀 근소하게 떨어지긴 하네요. 그래서 요 분포 한번 살짝 보시면은 요 의대 약대 차이는 15점이면 소문항 하나쯤 되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은 여기 시작부터 끝까지라고 해도 12점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저의 의견 중에서 그래도 약대가 조금 더 의대 쪽보다는 공대 쪽에 붙어 있는 것 같다라는 건 이런 정도 보고 좀 생각을 해본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시험 생긴 게 어렵진 않은데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것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약대를 붙은 친구도 예를 들어 시험 시간이 한 10분, 20분 정도 더 있다고 하면 이 점수 못 맞을 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시간이 좀 더 늘어나는데 그게 이제 접근이 안 돼가지고 이 점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접근은 다 됐는데 좀 계산이 말려가지고 지금 시간을 썼다든지 시간이 더 있으면 아마 풀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대는 또 이런 특징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채점을 어떻게 하나? 왜냐면 이제 시험도 다르고 그 다음에 논술이라고 해서 채점하는 방식.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채점 방식뿐이지만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니까 우리가 논술 시험이다라고 했을 때는 공부도 이런 식으로 하고 문제 풀 때도 이런 마인드로 다가가야 한다에 대한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수업 시간에 아까 그 첨삭한다고 했잖아요. 그거랑도 맞닿아 있는 느낌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당연하지만 서술형이기 때문에 학교 교수님 입장에서도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답을 내려고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라고 당연히 볼 수 있겠고요. 시험지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안에다가 채우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학교별로 되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는 줄이 쳐져 있고 어디는 이런 식으로 뭐 칸이 있고 또 어디는 소문항별로 막 칸이 있고 뭐 되게 다양한데 아니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나중에 학교별로 찢어서 수업할 때 그때 이제 연습시키는 느낌 되겠고요. 근데 이것도 또 이 여기가 아마 중대 아니면 경북대일 건데 이런 형식인데 필기구가 펜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쓰는데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겠죠.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서술 연습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일단은 학교에서 채점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어디까지 하면 몇 점, 어디까지 하면 몇 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는 혹시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보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선행학습 영향별과 평가 보고서라는 문서를 혹시 아실까요? 아무튼 일단 이 문서는요 학교 입장에서 우리가 이번에 다 고3 안에서만 냈습니다. 뭐 그런 거를 이제 자체 분석하는 뭐 그런 자료예요. 근데 거기 보면 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기출 문제랑 해설만 보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뭐 제가 이제 분석해가지고 애들한테 이야기할 내용 되겠고요. 일단 그래서 아무튼 좀 더 검색해보고 싶으시면은 입학처에 다 있긴 한데 그 구글 검색하실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 23년도 뭐 중앙대 선행까지 치면 다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입학처 들어가셔도 되는데 뭐 그렇게 치면 금방 나올 거예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끊어서 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수업할 때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정도까지 봤을 때는 과정 중심으로 풀이를 설계하자라고 이제 조금 의미 있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만 이게 말이 그렇지 그냥 평소 풀 때처럼 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막히더라도 푼 데까지는 쓰자 뭐 이런 정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근데 이것도 당연히 저도 말할 때도 그렇지만 들어보셨을 때는 당연히 쓰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안 되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뭔가 그 나름대로 정리된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못 적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첨삭할 때 계속 이야기해요. 괜찮다. 여기까지 써도 된다. 그리고 또 반대로 그렇게 답안지를 적어버리면 채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쓴 내용이 없어버리면은 어떻게 풀었는지를 모르고 사실 아예 못 풀었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막상 첨삭할 때 이야기를 해보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미 있게 했고 제 입장에서 점수를 줄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쓰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안 썼는데 이런 경우들이 은근 많거든요. 근데 이제 채점을 할 때 끝까지 못 풀어도 점수 주는 거니까 이런 부분 당연히 유념해서 해야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논술이 다르다고 하는데 답안지 어떻게 써야 되죠? 요거는 일단 좀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이제 그 채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도는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일단 조교가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봤는데 조교가 채점을 하나 교수님이 채점을 하나 사실 똑같잖아요. 아무튼 뭐 그런 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조교가 한다는 뭐 그런 이슈는 그 제 지금 친구들 중에 이제 조교수인지 부교수인지 아무튼 그 교수 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혹시 뭐 아는 거 없냐 하고 살짝 물어보면 교수가 한다고 하던데라고 말을 해주면서 반대로 이렇게 설명하던데요. 그거를 만약에 조교한테 맡겨가지고 만약에 문제될 게 생기면 그게 더 뭐 리스크가 크지 않냐라고 하길래 그래 뭐 아무튼 그렇구나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 그 다음은 네 이건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소리인데 뭐 이런 말 이런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다는 건 이제 반대로 봤을 때 너무 알려진 게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어쩌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한양대 입학처 들어가 보시면 그 문제별로 2개씩 합격자 그 우수 답안을 올려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제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다라고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 중에 딱 두 학생씩 올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별로. 그거 한번 의미를 한번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검색해서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입학처 들어가 보시면은 그 기출문제 탭인가 뭐 있을 거예요. 거기 아마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제 최근 의대의 기출로 한번 모아봤어요. 물론 한양대는 이제 의대가 없어졌지만 최근까지 있었으니까 그거 위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어떤가요? 뭐 내용을 볼 건 아니지만 뭔가 좀 잘 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제가 채점을 한다. 애들한테 첨삭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은 잘 썼네. 사실 이렇게밖에 해줄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도 좋고요. 그 다음에 느낌이 오는 건 사실 예를 들어 이 문제를 다 쓸 때까지 15분이 걸렸다고 하면 한 5분 안에 다 푼 것 같고 좀 어떻게 쓸지까지 고민해가지고 잘 정리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올라와 있는 모든 답안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야, 우리 쓸 때 열심히 써야 된다. 내신처럼 되게 잘 서술해야 돼. 정리해야 돼. 라고 이제 가이드를 줄 거예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제 일부러 이상한 걸 가져온 게 아닙니다. 다음 거 보여드리면은. 다음 거는, 어때요? 이 친구는 사실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좋은데, 언뜻 보면, 이제, 만약에 학부모님 입장이라면 제 입장에서 잔소리를 한다 그러면은, 글씨를 조금만 더 이쁘게 쓰지. 라고 뭐 살짝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친구가 만약에 수업 시간에 온 친구면은 처음에는 좀 싫어할 것 같은데, 한 달 지나면 아마 읽힐 것 같습니다. 얘는 뭐 이런 말 이렇게 쓰던데. 그래서 아무튼 읽힌다는 거죠. 글씨 빼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글씨를 예쁘게 안 쓰면은 뭐 채점을 안 하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있으니까요. 네. 그 다음은, 이 친구는 어떤가요? 얘는 글이 없다. 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첨삭 같은 거 할 때 만약에 이렇게 쓴 친구들이 아닌 경우도 많은데 이제 어떤 궁금증들이 있었냐면 이렇게 써도 괜찮나요? 글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물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한다기보다는 읽어보면 뭐 하는지는 보여요 다. 다만 친절하지 않은 것 뿐이죠. 말이 없는 것 뿐이니까. 하지만 이런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편삭을 한다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아쉽긴 한데 아쉽긴 하다는 거지 이렇다고 채점을 안 하고 막 그렇진 않다는 거죠. 네. 다음은 동일한 문제의 다른 답안입니다. 2개 중에 하나. 1번, 2번. 네. 얘는 어떤가요? 얘는 글이 없는 것도 없는 건 일단 이 친구는 그 풀이 과정을 여기다 다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길어졌는데 뭐 아쉬운 포인트는 뭐 이렇게 끈 거 정도들이 좀 아쉬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또 내신이고 했으면은 이렇게 쓰지 말자고 하겠죠. 이 친구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느 학교건 그 답안지에 제한이 있는 건 맞기 때문에 좀 옮겨 적어야 이제 그 뭐랄까요. 나중에 있을 그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다. 양이 커질 수 있을 거에 대한 불안함, 뭐 그런 정도가 되겠는데 뭐 문제 없다는 거죠. 네. 다음 친구는 요거는 이제 그 언뜻 좀 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친구는 이게 아마 맨 마지막 해에 있었던 의대 문제 제가 그 캡처한 것 같은데 얘는 모르겠어요. 그 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뭔가 아무튼 그 본인만의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이거를 제 입장에서 모범 답안으로 애들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기 막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할게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내용이었고 아무 그게 없는데도 읽히거든요. 아마 제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표현이 있으면 사실 또 이제 빡세게 서술하려고 하면은 이거 다 설명해 줘야 된다. 새로 정의하는 거니까라고 하겠지만은 사실 읽히거든요. 별말 없어도 쓱 봐도 읽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네, 합리적이고 와닿기만 하면 사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은 이게 해상도를 키우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좀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요. 요 가운데 내용 보면은 그 교과외 과정이 있어요.
근데 옛날 게 아니고 22년도 의대 맨 마지막 실시했을 때 모범 답안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교과 외라고 하면은 뭐 있어요. 뭐 로피탈이니 뭐 아무튼 있는데 그런 부분의 내용이 있거든요. 물론 이 친구가 그러면은 과거일까? 왠지 표현을 보니까 과거인 것 같긴 한데 이 정도의 내용은 애들이 제가 대충 애들한테 이야기도 해보고 하면은 내신이나 좀 빡센 내신 아니면은 수능 할 때도 이제 교과 외지만 애들아 이거 알면 좋아 라고 하고 경험은 해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근데 이제 이런 자료가 없이 제가 수업을 한다고 하면 안 돼. 쓰지 말자. 안 좋아하지 않을까 교수님들이? 라고 이야기를 당연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당연히 안전하게 가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 걸로 봤을 때는 일단 교수님들은 이미 교수님이니까 다 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그렇게까지 싫어하시지는 않나 봐요. 사실 제 생각에는 싫어했을 거면은 여기다 안 실었을 것 같거든요. 그 발표 자료에다가. 그래서 뭐 약간 뭐 싫어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문제될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교과외를 쓰는 것이 실력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사실 피해야 되는 요소라고 보여져요. 왜냐면은 애초에 원했던 풀이는 이게 아닐 거거든요. 근데 다르게 하면 더 어려웠을 거예요. 풀이 자체가. 근데 이제 수업할 때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말미에 붙이죠. 야, 근데 아무튼 쓰면 좋은 상황이면 시험 볼 때는 정 안 되면 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인드도 그렇게 잡아가야겠고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이제 뒤로 갈수록 이런 테크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는데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거를 써도 되나? 근데 그거를 이제 일단은 그 느낌상 원하는 풀을 최대한 진행을 하고 아무리 봐도 그걸로는 못할 것 같고 시간상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야 그냥 써라 라고 이제 가이드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그 서술형이나 이런 것처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적당히 알아서 쓰자. 그래서 앞에 좀 잠깐 넘어가 버렸는데 애들이 이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 서술 괜찮나요? 뭐 설명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 항상 애들한테 이야기할 때 사실 속으로는 이미 잘 쓰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때 가이드 줄 때는 너랑 조금 친한 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당히 친한 애가 있다고 생각하고 걔한테 편하게 설명한다고 생각해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하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미 교수님이 제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적당히 써도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00점을 줄지 좀 깔지 뭐 그런 걸 고민하시겠죠. 네. 서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너무 시간 끌리지 말자. 근데 이거는 학교가 위로 갈수록, 그러니까 어려워질수록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서술의 시간을 뺏기면 너무 아깝단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면요. 그래서 수업 진행할 때 뭐랄까요, 저의 마음이랄까요, 이렇게 해야겠다. 그 목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네, 경쟁력을 확실히 갖추자라는 생각을 기준으로 항상 수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시험이 어려울수록 잘해야죠.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약간 뭐랄까요, 사실 완벽한 메인은 논술이 아니잖아요. 수능도 같이 가져가는, 수능을 가져가면서 사실은 약간 서브 느낌으로 더 위탁비를 위해서 논술이 가져가는 게 현실인 것을 저도 알기 때문에 수학을 잘해야지라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재밌는데 애들은 괴로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보다는 그런 느낌도 가미하는 거긴 하지만은 일단 경쟁력을 갖추는 쪽으로 앞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풀이 같은 경우에도 의도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의도가 너무 세서 수업식 그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실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면 최대한 아무튼 제 딴에는 최대한 간결한 느낌으로 좀 풀이를 제시하려고 쉽게 그렇게 목적을 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브로셔 이런 말들을 적어봤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런 느낌과 맞닿아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첨삭 시간은 그 루틴은 오늘 1월 5일이라고 치고 오늘 시험을 보면 일주일 동안 복습을 하고 다음 주에 그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이미 복습을 한 상태에서 저랑 첨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첨삭 시간의 내용은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느낌이 절대 아니고요. 그 본인이 시험 볼 때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정말 다양하거든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기억나는 게 지금까지 본 것 중에 풀이가 5개 나온 문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피드백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미 수학 실력은 충분히 괜찮기 때문에 아마 어떤 질문들이 되게 많았던 거 같아요. 상위권 반으로 올라갈수록 선생님 풀이나 해설에 있는 거랑 내게 다른데 괜찮죠? 라고 이제 물어봐요. 사실 괜찮을까가 아니고 이미 본인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더 점검을 해봤지만 괜찮은 거죠. 그래서 괜찮은지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 대화들을 첨삭 시간에 나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목표가 높은 반일수록 저는 첨삭 시간이 재밌는 것 같아요. 애들이 되게 의견이 다양해가지고 그것도 좋네.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실력이 좋을수록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이제 원서 상담 8월에 진행할 거예요. 9월 중순에 원서를 쓰니까 8월부터 원서 상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때 하는 느낌은 이제 아이들과 첨삭을 할 때 나눈 내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과를 어떻게 쓸까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정원을 20명으로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오늘 의학 계열이어 가지고 의학 계열 합격 소식을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 일단은 올해 지금 아직 그 합격자가 안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곧 나올 것 같은데 왜냐면 15일에 나오는 걸로 일단 계획이 돼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연대가 발표를 빨리 해가지고 연대만 빨리 말씀드릴게요. 올해 그거고요. 2023년. 나는 그렇고요. 이 친구 사례 살짝만 말씀드리면 그 연대랑 한양대 쓰려고 했던 친구였고 그 다음에 그 원서 상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는 연대를 너무 가고 싶어 해가지고 어떻게든 과를 낮춰서 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상담을 할 때. 그래서 물리 천문 아무 그런 쪽으로 쓰고 싶어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논술 안에서 의대 빼면은 연대가 제일 높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수학과나 물리학과나 이런데 한 서강대 아래로만 내려와도 그래 다연대가 좀 더 약하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연대는 아닌 것 같아요. 연대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한 친구는 의대를 쓰면 충분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의대에 관심이 없고 천문이 좋습니다 해가지고 천문 써가지고 그 1등인지 모르겠지만 장학금 받고 들어갔대요. 근데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연대를 선회하는 것이 썩 유의미한 전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연대가 무슨 좀 이상하게 생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내는 느낌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고대 약대라고 하면은 좀 순차적으로 점수를 득점하는 맛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꺼풀 벗겨내서 득점하면 경쟁에 성공하고 이런 식의 분위기라서 점수가 점점점 쌓여나가는 느낌이라면 연대는 문제 생긴 게 그런 식으로 쌓는 느낌보다는 교수님이 이거 묻고 싶은 건가? 그 의도를 파악하면 좀 덩어리 있게 맞을 수 있고 그 느낌이 안 오면 이거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지? 너무 느낌이 안 와서 부분 점수도 얻을 수 없는 약간 그런 형식의 스타일이 좀 강해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그 올해죠. 아니 작년이죠. 그 연대 입학처 들어가 보시면 놀랍게도 그 지원자 평균이랑 그 합격자 평균을 올려준 게 있거든요. 그 유튜브 영상에 있어요. 거기 보니까 지원자 평균이 30이 조금 안 되고 합격자는 60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한 문제 더 맞으면 되는 거거든요. 총 4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게 맞추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 연대면은 잘하는 애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의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이 친구 쓰는 거 보니까 굳이 물리로 선택을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실력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네 쓰고 싶은데 쓰자 그냥. 근데 내 판단은 그러하니까 좀 어떻게 해보지 않겠어 해가지고 이제 본인 원하는 대로 상공 써가지고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교별로 상이하지만 사실 이제 의대 포커스로 놓고 보면 과 고를 것이 없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그 원서 상담할 때 뭐 이제 진행된다. 뭐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또 각 잡고 말씀드리면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은 리뉴얼 중이라서 아직 뭐가 말이 없긴 한데 그래서 그 브로셔 앞에 이렇게 QR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뭔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적어보려고 해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뭐 이런저런 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질문 같은 거 개인적으로 주고 싶으실 때도 여기에 그 카톡 채널 그거 링크 해놨거든요. 여기로 이제 그냥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뭔가 내가 논술 준비를 좀 해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수업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제가 어떻게든 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한번 수업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혹시 끝났는데요. 혹시 이제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네,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